방송 그 시청했다라고 얘기하면 블랙입니다. 타 방송 가서 타 방송 시청했다라고 얘기하면 블랙입니다. 잠깐만, 내가 봤는데 아까. 예. 자, 이 상주 농약 할머니 사건, 이것도 내가 볼 때 이 네트워크에서 계속 띄우는 사건이야. 이게 농약 할머니 사건이 뭐냐면, 할머니들이 모여갖고 마을에 관해서 사이다를 나눠 마셨는데 그 사이다에 맹독성 독극물 농약이 들어있었어. 그 농약을 먹고 6명이 나눠 먹었는데 7명의 할머니가 있었고, 6명의 할머니가 나눠 먹었는데 2명은 죽고 4명은 중상이야.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할머니 한 사람이 안 마신 거야. 그걸, 그 사이다를 안 마셨어. 그 다음에 119에 신고도 안 하고 막 119에서 오니까 할머니가 몰래 자리를 떴어. 그런데다가 이 할머니네 집에서 그 농약병이 발견이 됐어. 그런데다가 근데 그 가족들은 이 농약병이 할머니 농약이 아니다. 아니 그럼 증거를 여기다 놨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할머니가 타고 다니던 전동 휠체어에서 농약 성분이 발견되고 할머니의 옷에서도 농약 성분이 발견이 된 사건이래. 근데 사실 80세 된 할머니가 농약을 타서 죽일 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 농약을 타서 죽인다는 게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사건이야. 80몇 살 먹은 할머니가. 그런데다가 뭐 동네 사람들이 그 피의자 할머니가 그 어떤 할머니, 그 사이다를 먹은 A 할머니하고 싸우는 걸 봤다라고 증언을 했대. 그런데 이 농약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가 깨어나서 싸운 적이 없다고 그랬대. 예. 싸운 적이 없다고 그랬대. 자기는 싸운 적이 없다. 그 농약 할머니하고, 그 피의자 할머니하고 싸운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건은 계속해서 얘기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건인 거야. 이 세모자 사건하고 농약 할머니 얘기하고 종편에서 드립다 도배할 때는 요거 기획사건인 거지. 걔네 네트워크에서, 종박 네트워크에서 퍼뜨리는 사건이라는 거야. 이 할머니 나중에 진범이 또 잡힐 수도 있어. 이거는 틀림없이 이거는 미궁에 빠질 거고, 계속해서 무죄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객관적인 증거로는 기소가 되지만 이게 끊임없이 자기가, 그리고 무엇보다 농약 성분이 묻어있는 옷, 그 다음에 휠체어 이런 거 다 있어.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실제로 농약 치는 거 본 사람 있냐고. 그 할머니가 농약을 넣는 거 본 사람 있냐고.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건은요, 그래서 이 사건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얘기거리가 되는 사건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요게 미국에서 자주 나온 방법이야. 미국에서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미국은 옛날부터 케이블이 발달했잖아. 그리고 이 케이블에 굉장히 자극적인 뉴스 프로그램들이 많은 거야. 걔네들이 했던 게 이 방법이야. 어떤 사건을 계속해서 미스테리라고, 계속해서 의혹을 던지는 거야. 그 어떤 단순한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혹을 던지는 거야. 그리고 그걸로 시청률을 뽑아가는 거야. 아니, 네가 이해 못하면 음모론이라는 편견을 버려. 그러니까 시골에 집집마다 농약 없는 집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이미 한번 그렇게, 그러니까 미국은 한 번이 아니라 늘 그래. 심지어는 미국 언론의 문제는 뭐냐면, 연쇄살인범 있잖아. 연쇄살인범으로 그 사형 선고를 받기 직전 꼭 의혹을 제기해. 이 사건에 허점이 있다 이러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거야. 그게 다 뭐 때문이냐? 시청률 경쟁이야. 이게 이렇게 소위 이렇게 케이블이 되면서, 지금 옛날에는요, 대장금 우리 시청률이 48%였잖아. 대장금 시청률이 48%, 그리고 허준 시청률 48% 막 이랬잖아. 52%가 최고였던가? 옛날에는 시청률이 48%, 50%가 나왔어. 왜? 그때는 케이블이 없었어. 케이블이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지상파 방송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시청률이 50%가 넘었어. 그런데 지금은 누구도 30% 이상의 시청률이 안 나와. 왜냐하면 전부 다 갈라지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이 시청률이, 모래시계는 그만큼 나왔다면 거짓말이야. 왜냐하면 모래시계 본방이, 모래시계 본 방송이 그 당시에 서울 방송이라 해서 서울만 나왔어. 모래시계가 서울만 나왔기 때문에 본 방송이, 그걸 이제 지역에서 받아서 재방송 형식으로 할 수는 있었어도 50%가 안 나왔다니까? 모래시계가 서울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본 방송은 시청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왔고, 다만 서울 사람들 거의 다 봤더만. 서울 사람들은 거의 다 봤는데 지역 전체로 해서 시청률이 이렇게 안 나왔어. 그러니까 옛날에 케이블이 보편화되기 전에는, 시청률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이 전부 다 시청률이 다 쪼개져 있잖아. 쪼개져 있어서 문제예요. 왜 문제냐? 특히 이렇게 종편이나 이런 데들 왜 자꾸 자극적인 내용을 하고, 왜 뻑하면 종편에서 망치부인을 언급할까? 시청률 때문에 그래, 시청률 때문에. 망치부인을 언급해서 망치부인 시청자들이 오길 바라는 거야, 봐주길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종편이 나를 다뤘다는 얘기는 나를 아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야. 아니, 생각해봐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왜 다루겠어? 종편에 10대 이슈에 내 얘기가 들어갔더라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어. 종편에서 무슨 10가지 뉴스를 다루면서 내 얘기를 다 언급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걸 보면 우리 시청자들 깜짝 놀랐고, 망치님, 종편에서 망치님 디스했어요. 디스 못해, 걔네가. 왜? 디스하면 내가 고소하기 때문에 그 언론사 자체에서 못하고, 패널로 나온 애들도 감히 날 대놓고까지는 못해. 대놓고까지는 못하면서 언급을 막 하는 거야. 그 시청률 높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종편 시청률보다 우리 방송 시청률이 높은가 봐. 그러니까 나를 언급하는 애들 기본적으로 시청률 때문에 그래, 시청률 때문에.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종편도 마찬가지야. 자극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그 시청률을 높이는 게 목적이야. 왜? 시청률이 곧 광고료이기 때문에. 시청률이 곧 광고료야.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개되는 시청률이 진짜 시청률이 아니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시청률이 되게 높게 나온 프로는 따로 있어. 그런데 실제로 그 방송의 팬층이 두꺼운, 가령 드라마 중에 드라마가 동시에 떴어. 근데 뉴스는 계속 이 한쪽 드라마만 얘기해. 근데 실제로 그 팬덤은 다른 드라마, 언론에서 공개 안 되는 드라마가 더 인기가 있잖아. 그게 뭐냐? 공개되는 시청률이 실제 시청률이 아닌 거야.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시청률 집계하는 박스가 있어. 시청률 집계하는 박스가 전국에 1000대인가 얼마인가 깔려 있는 거야. 1000개인가 몇 개의 기계를 그 전국에 있는 텔레비전에다가 연결을 해놓고 채널이 돌아가는 거를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실제 시청률이 아닌 거야. 실제 시청률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종편 많이 보니까 종편 시청률 높게 나오는 게, 어떤 방송에서 JTBC보다 종편 시청률이 높게 나왔잖아. 어떤 무슨 설문조사에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시청률 조사 장치가 달려있는 TV만 시청률이 높은 거야. 시청률 조사 장치가 달려있는 기계들만 따지는 시청률이랑 실제 시청률하고 달라. 내가 어떤 술집을 갔어. 내가 원래 술집 잘 안 가는 어떤 술집을 갔는데, 그 주인 아줌마가 아무 생각이 없는 아줌마더라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 예능 프로를 보고 있다가 8시가 되니까 JTBC 뉴스를 트는 거야. 그러면 이 술집 운영하는 아줌마가 별로 이렇게 정치의식이 높아 보이진 않았어. 아무 생각 없어 보이는 예능 프로를 보고 있다가 8시가 되니까 아이쿠 그러면서 JTBC를 트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리 좀 줄여달라 그랬더니 안 된다고, JTBC 뉴스 들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 정도야. 그러니까 무슨 정치의식이 뛰어나지 않아도 지금은 손석희 뉴스 보는 게, 내가 우리 동네 내가 그 8시부터 이렇게 쭉 돌아다녀 보면 대부분의 가게에 다 JTBC 틀어져 있어. 상가에. 상가에 대부분이 JTBC 틀어져 있어요. 내가 잘 가는 떡볶이집은 하루 종일 채널A TV조선을 돌려봐. 근데 저녁 때 되면 딱 JTBC 틀어놔. 야, 아저씨가 맨날 그 떡볶이집 아저씨가 하루 종일 이제 내가 가면 딴 데로 돌려. 내가 가면 YTN으로 돌리는데, 왜냐면 내가 그 종편 보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안 가고 내가 밖에서 딱 보면 낮 동안에는 맨날 채널A TV조선 켜놓는 할아버지야. 근데 이 할아버지가
저녁 6시가 되면 딱 JTBC를 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JTBC가 시청률이 훨씬 높아, 종편보다. 그런데 왜 종편이 시청률이 높게 나오느냐? 그 기계장치, 그 시청률을 리서치하는 그 1000대의 기계들만 쳤기 때문에 실제 시청률하고 다른 거야. 그래, 오늘 방송 없다고 해놓고 방송에서 미안해. 지금 따지는 거야? 야, 오늘 방송 없다고 해놓고 해주면 고마운 거 아니니? 오늘 방송 없다고 해놓고 해주면 고마운 건데 오늘 방송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 따지는 거야? 아, 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아까도 누가 문자로 저기 항의를 했어.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아니, 니들이 낮 2시가 되면 무조건 와서 방송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해야지. 늦게 와갖고 왜 나한테 시비질이야? 아, 나 이거 진짜 방송 안 하기로 해놓고 방송했다고 시비 거는 거 처음 봤네. 자, 그래서 시청률은 믿으면 안 되는데 그 얘네들이요, 시청률을 아마 나처럼 따로 조사할 거야. 근데 이거 시청률 왜 조사하냐? 그게 또 중요해. 시청률을 왜 조사하는지 알죠? 시청률로 광고가 책정이 되는 거야. 시청률로 광고료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시청률을 조사하는 거예요. 시청률을 조사하는 거고, 또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 인터넷 언론들을 띄워가지고 홍보 기사를 써. 어떤 드라마가 나오면 꼭 왜 부자 남자가 가난한 여자 좋아하는 그런 드라마 나오면 꼭 얘네들이 그 홍보 기사를 써. 계속해서 관련된 뉴스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야. 별로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계속 뉴스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고 드라마를 보게. 그게 뭐냐? 시청률을 높이려는 거예요. 일부러. 일부러 부자 남자가 가난한 여자 좋아하는 드라마를 일부러 띄우는 거야. 그리고 어떤 드라마에 대한 뉴스가 많아지잖아. 그러면 그 경쟁 시간대에 다른 거 뭐 하는지 봐야 돼. 꼭 보면 부자 남자가 가난한 여자 좋아하는 드라마를 할 때요, 다른 방송사에선 개념 있는 드라마 할 때가 있어. 특히 힐러라는 드라마 진짜 괜찮은 드라마였는데 기사가 없더라고. 힐러라는 드라마가 기사가 없어. 진짜 재밌는 드라마거든요. 그 다음에 김희선 나왔던 그 앵그리맘, 그것도 진짜 너무나 이렇게 비판적인 내용이야. 비판적인 내용의 드라마인데 그것도 기사가 별로 안 나왔어. 맨 처음에 막 김희선이 여고생이 됐다고 나오다가 그 내용이 점점점 사립재단의 사학재단 비리를 다루는 내용이니까 얘네들이 그 기사가 확 줄어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사가 없어. 앵그리맘에 대한 기사도 없어. 그러면서 다른 드라마를 막 띄우는 거야. 추적자 할 때도 뭔가 다른 드라마를 띄웠어. 그래서 괜찮은 드라마 할 때 꼭 다른 드라마를 띄우더라고. 그러면서 이번에는요, 얘네들이 지금 인터넷에, 여러분 암살 봤어요? 암살이라는 영화 나온 거 알지? 내가 원래 영화를 안 보는데 우리 조카가 암살을 보고 와갖고 너무너무 영화가 잘 됐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요즘에 영화를 못 봐.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영화관에 들어가면 마음대로 못 움직이잖아. 내가 감옥 갔다 온 다음부터 그 영화관 가는 게 싫어. 내가 그 감옥 갔다 온 다음부터 영화관 가는 게 싫은 게 왜 그러냐면 그 시간 동안에 못 나오는 거. 그 시간 동안에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게 싫어가지고 내가 극장을 잘 안 가게 돼. 나 왜 그런지 몰랐어. 내가 그렇게 극장을 가길 싫어하더라고. 2013년부터. 그래서 막 신랑이랑 딸만 가라 그러지 내가 극장을 안 간 거야.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그 갇혀있는 게 싫어갖고 영화 끝날 때까지 못 나오잖아. 그게 싫어서 내가 극장을 안 갔더라고. 이번에 내가 알았어. 내가 암살을 보러 가서 왜 나는 극장을 싫어하지?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갇혀있어야 되는 게 싫어서 안 보게 되더라고요. 감옥 간 이유 찾아봐. 나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 비방한 죄로 감옥 갔다 왔어. 근데 암살을 봤어. 암살을 봤는데 너무 영화가 잘 만들어졌더만. 와, 2시간 반이 후딱 지나가. 2시간 반이 후딱 지나가는데 이게 친일파 얘기야. 친일파를 비판한 얘기거든. 무슨 얘기냐면 일제강점기 때
일제강점기 때 이승만이가 원래 상해 임시정부 멤버였잖아. 이승만이 상해 임시정부 멤버였다가 그 상해 임시정부 멤버 초대 통령까지 했어요. 1920년에 초대 통령까지 했어. 그랬다가 그 일본에 미국에다가 우리나라를 먹어달라고 편지 썼던 게 들통이 나가지고 그 상해 임시정부에서 탄핵을 당해. 그 쫓겨나는 거야 이승만이. 쫓겨나가지고 미국으로 망명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가서 지가 상해 임시정부에 자기가 연락관이다. 그 외교관이라고 뻥을 치면서 그 미국에 있는 사람 동포들한테 독립자금을 모아. 독립자금을 모아가지고 10%만 상해로 보내고 90%는 지가 호화사치하면서 썼단 말이야. 그게 이승만의 짓거리야. 그래서 지가 정치를 한 거야.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정치인들하고 발을 넓힌 다음에 그래서 해방 이후에 지가 우리나라를 와서 김구와 상해 임시정부의 사람들은 집권을 못하고 이승만이가 집권을 하잖아. 그게 미국에 탱크 타고 들어와서 미국의 그 뭐라 그러나 미국의 정치 세력의 도움으로 집권을 하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서 실제로 이승만이 왔는데 굉장히 이승만이 친일파들을 엄격히 다룬 걸로 오해들을 하더라고. 일본을 굉장히 싫어한 것처럼. 아니에요. 이승만이 딱 왔어. 그런데 이제 이승만이 왔을 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45년에 해방이 됐을 때 우리나라에 전국에 그게 있었어. 뭐였지? 그 여운형 선생 했던 거. 여운형 선생이 만든 조직이 있었어요. 뭐더라? 그 조직이 있는데 그거는 1949년 거고 45년도에 이미 전국에 건국준비위원회였나? 아니야, 반민족특위 아니야. 반민족특위 아니고 그 북조선 노동당, 남조선 노동당이 같이 만든 건준이다. 건국준비위원회. 건국준비위원회라는 게 이미 44년인가에 만들어져요. 그래갖고 그 건국준비위원회가 전국에 조직을 갖고 있었어. 전국의 도당, 그 다음에 그 군까지 전부 기초조직이 있었어. 그게 해방이 딱 되자마자 그 건국준비위원회에서 경찰 역할을 한 거야. 치안유지. 그래가지고 그 건국준비위원회가 그리고 사실 그 45년도 해방됐을 때 우리 국민 다수가 8월 15일에 그 건준이 즉 남조선 노동당을 지지하고 있었어. 남한 사람 여론 70%가 그 건국준비위원회를 지지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 이제 미국의 메가더가 딱 와서 보니까 아 심각하다.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남한이 해방이 된다면 여기 공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이제 작전을 피는 거야. 공작을 펴요.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이제 그 6개월 동안 아니야 6개월이 아니라 8월 15일부터 1945년 12월 26일까지 그 미소공동위원회가 만들어진다고. 미소공동위원회에서 회담을 해요. 뭘 하냐면 이제 이 신탁통치를 어떻게 할 거냐를 회담을 했어. 그래가지고 신탁통치를 소련은 자기네들은 시간도 없다. 돈도 없다. 그러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3년 이상은 못한다. 그게 소련의 신탁통치 아니었어. 근데 미국은 아니 그걸 무슨 3년이라고 규정 짓지 말고 1년이 됐든 뭐 몇 년이 됐든 이 한반도가 준비가 되면 나가자. 무기한 신탁통치였어. 미국의 신탁통치안은 무기한 신탁통치안. 소련의 신탁통치는 3년 시한부 신탁통치안이었어. 근데 그 27일날 원래 공식 발표를 앞둔 날 그날 28일인가가 공식 발표였는데 27일에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45년 12월 27일에 개구라를 친 거야. 소련은 신탁통치, 미국은 반탁통치. 신탁통치란 우리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저 소련군이나 미군이 우리나라를 계속 지배한다는 거다. 그런 기사를 쓴 거야.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소련의 신탁통치는 3년 한. 그 다음에 미군의 신탁통치는 무제한이었어. 그런데 미국은 신탁통치를 반대하고 소련이 신탁통치를 주장한 것처럼 그게 왜 그런 거냐 하면 두 가지 안을 올린 거야 유엔에. 그러니까 유엔에서 그럼 누구 안을 들어주겠어? 미국의 무기한 신탁통치안과
소련의 3년안 중에 누구 안을 들어주겠냐고. 당연히 소련의 신탁통치안을 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그럼 3년 안에 여기서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동아일보, 조선일보 시켰고 거짓말을 보도한 거야. 그게 20세기 3대 오보에 들어간대. 그래가지고 그 거짓말을 해가지고 70%가 이 야당을 지지했는데, 그러니까 70%가 사회주의를 지지하다가 그날 밤 여론이 뒤집어져. 우리 국민 대단한 사람들이야. 뉴스 하나로 그냥 여론이 싹 뒤집어진 거야. 세모자 얘기할 거니까 기다려봐봐. 세모자 얘기할 거니까 기다려. 지금 떠들면 너 강퇴시킬 거야. 내 세모자 얘기 지금 하는 중이야. 배경 설명하는 중이잖아. 배경. 지금 세모자 얘기 지금 배경 설명하고 있는데 지랄이야. 그래가지고 이 그 신탁통치 반탁통치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구 선생님도 바로 반탁통치 운동을 한 거야. 반탁운동을. 그런데 28일에 내용이 공개됐는데 보니까 어때? 그게 아니라 미국은 무제한, 소련은 3년안. 그래서 그러면 소련의 신탁통치안이 맞잖아. 그래가지고 이 사회주의 세력은 찬탁운동을 한 거야. 소련식 찬탁 3년짜리 신탁통치를 하자. 미국식은 무기한이니까 안 된다. 그런데 이걸 이승만이 거기서 딱 치고 나오는 거야. 빨갱이는 찬탁, 저기 민주주의자는 반탁, 이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찬탁운동과 반탁운동으로 28일부터 우리나라 여론이 갈라지게 되는 거야. 철저한 오보 때문에. 그게 우리 민족의 비극이었어. 그 다음에 이제 46년이 된단 말이야. 46년 여름에 보니까 국민들의 여론이 여운형하고 김구를 이승만보다 더 좋아하는 거야. 이승만을 좋아하는 사람이 인구의 3분의 1도 안 됐어. 이승만이 막 미국에서 박사하겠다고 개뻥을 치니까 이승만 박사 했는데, 이승만 박사라고 얘기한 게 누구냐? 이게 배경이야. 그 영화의 배경. 이승만이 왔는데 이승만 지지 세력이 없는 거야. 남한에 원래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운형 지지자가 대부분이었고, 여운형이나 이렇게 이제 건국준비위원회 지지자가 대부분이었고, 그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김구 지지자였던 거야. 그래서 김구와 여운형의 지지율이 더 높아서 이승만이 치고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야. 그때 미군이 건국준비위원회가 전국의 행정조직망을 갖고 있으니까 이 건국준비위원회를 쳐야 되겠다 해갖고 사상논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사상논쟁으로 찬탁통치 반탁통치를 일으키는 거지. 그런 다음에 그래서 치안유지를 누굴 시키냐? 일본놈 앞잡이들을 경찰로 채용을 하는 거야. 미군이,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소련군이 친일했던 애들을 전부 다 숙청을 했어. 일본놈 앞잡이들을 전부 다 잡아 죽이고 무지막지하게 그 친일파를 청산해버린 거야. 그런데 남한에서는 미군이 친일파들을, 그러니까 일본놈 앞잡이들을 우리나라 군인 경찰로 채용을 했어. 그래서 그 암살의 배경도 그거예요. 일본놈 앞잡이 했던 놈이 경찰이 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나라 군인 경찰이 대부분 일본놈 앞잡이였던 놈들이 이승만 지지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미군이 친일파 앞잡이들을 이승만하고 짝지어주면서, 그래서 친일파들이 그 미국에다가 납작 엎드리는 대신 이승만을 박사 부른 거야. 그래서 이승만 박사라고 주장했던 놈들이 누구냐면 일본놈 앞잡이였던 놈들이야. 일본놈 앞잡이했던 놈들이 이승만을 박사라고 하면서 막 퍼뜨리고 다닌 거예요. 그 숫자 30%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 70%는 지금까지 똑같은 거야. 지금까지 똑같이 반대하는 거야. 그러면서 30%가 이제 이승만 쪽이었다면 나머지 70%에서는 그 여운형이 절반, 김구가 절반이었어. 35. 그러니까 이승만이 3등이었지. 이승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사상논쟁을 일으켜가지고 여운형을 잡는 거야. 그 사상논쟁을 일으켜서 48년도에 사상논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그러니까 이승만의 깡패들이 서북청년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사회주의 운동했던 사람들 때려 죽이러 다니는 거야. 총 쏴 죽이고 때려 죽이러 다니고, 그런 일들이, 그거는 50년 이후에 있었던가? 하여튼 잠깐만.
50년 이후에 서북청년단이 그렇게 한 거고, 그 전에는 하여튼 찬탁운동, 반탁운동을 일으켜서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거야. 그러면서 일본놈 앞잡이했던 애들이 군인 경찰이 돼서 그 내나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거야. 누명 씌우고. 그러다가 이제 48년도에 우리나라에 첫 번째 선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전에 46년도에 이제 이 이승만이가 본질을 드러내. 본질을 드러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렇지. 그거야. 그래. 맞아. 46년도에 정읍에서 처음으로 발언을 해요. 정읍 발언 찾아봐. 이승만이 남한만의 단독선거. 북한은,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은 남북한 단일 선거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여운형은 지금 이제 막 그 건국준비위원회에 대해서 막 뭔가 그 뭐라 그러나 누명을 쓰고 막 위기에 몰려있는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이 이승만이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처음으로 언급한 게 46년이야. 그러면서 북진통일을 외치면서 북한으로 쳐들어가야 된다. 그걸 이승만이 외친 거야. 북진통일 외치고 그 다음에 반민특위 해체하라는 걸 외치는 것도 이승만계야. 근데 좌우지간 그렇게 이제 이승만이 북진통일을 처음으로 언급하고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언급했던 게 46년도에 이승만 발언.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남북 노동당 반대하고 김구도 반대하고 안 된다. 남한만 단독 선거하면 분단이 고착화된다. 그래서 통일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반대 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제 47년도에 이승만이 계속해서 작전을 피고, 그러면서 이제 48년도에 5월 10일에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하겠다라고 공지를 때려. 근데 대부분의 남북한의 이 민족운동가들이 다 반대를 한 거야. 독립운동가들이 다 반대했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운동하는 사람들도 다 반대를 했어. 그러면서 48년 50 선거에 누구가 다 출마하냐면 이승만의 친일파와 그 다음에 진보정당 지지자들, 진보당만 가는 거야. 이제 선거에 참가를 해. 그래가지고 48년 총선거에서 헌법을 만든 거야. 48년 7월 17일이 제헌절이라 그래갖고 우리나라 제헌 헌법이 만들어져. 처음으로 만든 헌법. 근데 그 헌법이 거의 사회주의적인 내용이야. 거의 저희 지난번에 통진당을 해산했잖아요. 통진당을 해산하면서 뭐 어떤 표현 때문에 북한이랑 통한다고 막 그랬잖아. 이승만을 지지했던 정당이 만든 헌법이 훨씬 더 통진당의 당원 당규보다 훨씬 더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했어. 진보적이었어. 그러면서 그 48년 국회에서 뭘 만드냐면 반민특위라는 걸 만들어. 그 반민특위라는 게 뭐냐면 반민족 행위자 처벌에 관한 법이야. 그걸 진보당이 주도를 해. 진보당이 주도를 해가지고 반민족 행위를 했던, 즉 친일파들을 잡아가지고 처벌하는 법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49년도에 반민특위를 만들었어. 그걸 만들고 48년도에 만들고, 그런데 이제 그 계속 반민특위 활동을 방해를 하는 거야. 어떤 증인을 찾아내면 죽여버리고, 증거를 인멸하고. 왜? 그 당시 군인 경찰이 일본 놈 앞잡이였잖아. 자기네들의 범죄 기록이니까 관련자들을 죽이는 거야. 증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네들의 범죄 기록을 지네들이 막 삭제를 해버렸어. 그 당시 그 일본 놈들이 경찰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 군인 경찰이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반민특위 그 조사가 제대로 안 돼. 그러니까 막 진보당 국회의원이 막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했단 말이야. 그러자 이승만이 어떻게 하냐면 국회로 경찰을 보내서 진보당 의원을 체포해요. 이놈이 빨갱이라고. 그래갖고 진보당 의원 간첩 사건을 조작을 해서 진보당 의원을 국회에서 체포해가고, 그리고 진보당을 해산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1950년 2월에 선거를 할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승만 반대당을 찍어버린 거야. 결국 그때까지 우리나라 1948년 헌법에는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내각제였어. 일종의 간선제, 직선제가 아니라 이승만이 그 50 단독 선거로 지네 지지자들만 투표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하니까 진보당 숫자가 워낙 작고 몇 명 안 되니까 이승만 지지자들이 이승만을 대통령을 만들어줬단 말이야. 그래서 48년부터 50년까지 대통령을 했어. 50년 2월 선거를 했는데 그 진보당 해산 사건하고 그 반민족행위 특별법을 흐지부지 만든 것 때문에
이승만 지지자들이 다 떨어져. 다 떨어지고 이승만 반대당이 국회 3분의 2를 차지한 거야. 그러면 국회 3분의 2를 이승만 반대당이 차지했고 여기에서 대통령을 뽑으면 100% 이승만 반대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승만이 이제 그 전에 49년도에 이제 첫 번째 선거에서 김구 계열이 선거에 투표를 안 한 거야. 근데 이제 다음 선거가 50년 2월이었기 때문에 김구 선생님이 선거를 준비를 했어. 출마하려고 준비를 했던 거야. 그래서 49년도에 쏴 죽이는 거야. CIA에서. 미국의 첩보원들이 김구를 죽인 거예요. 안도희 혼자 죽인 게 아니라 안도희가 와서 쏠 때 그때 이미 창밖에서 김구를 노리는 스나이퍼가 있었다는 거야. 그 김구 선생님이 죽는 장면이 그 무슨 소설책으로 나와 있었고 나는 비웃으면서 봤어. 근데 미국의 공문서가 공개가 되면서 안도희가 그 미국의 첩보원이었다. 아시아에서 일했던 미국 첩보원 출신이었다는 게 나와. 그게 공문서로 확인이 됐어. 그래서 49년도에 김구 선생님을 죽일 때 안도희가 쐈던 총하고 다른 총알이 발견이 돼. 그 미스테리를 밝히는 책이 뭐였더라? 미싱 링크. 미싱 링크라는 책이 있어요. 소설책인데 빌려도 한번 읽어봐. 미싱 링크라는 책이 소위 그 CIA의 비밀 자료를 보고 그걸 배경으로 만든 김구 선생의 그 암살에 관한 이야기야. 영화 암살은 김구 암살이 아니에요. 예, 좌우지간. 그래서 그게 배경이야. 그래서 김구를 49년에 죽이고 50년 2월 선거에 김구가 없으면 자기가 될 줄 알았는데 웬걸 진보당 해산 사건이라든가 이게 막 돼가지고 이승만 반대파가 3분의 2를 차지한 거야. 누가 되든 이승만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었어. 그러자 이승만이 그 50년 2월 달에 그 선거에서 참패한 다음에 메가더한테 편지를 보내. 메가더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메가더한테 편지를 보내서 그때까지 이제 에치슨 라인이라 그래서 미군의 방위선이 있었어. 아시아 방위선. 그래서 그게 일본에서부터 대만, 일본, 우리나라를 다 포함한 미국의 방어 전략선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서 남한을 빼달라고 이승만이 요구를 해요. 그러면 북한의 김일성이 쳐들어올 거라는 걸 안 거야, 이승만이. 메가더한테 편지를 보내갖고 메가더가 에치슨 라인에서 한반도를 남한을 빼버리는 거야. 그러자 북한이 옳다구나 그러고 이제 전쟁을 하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한국전쟁은 유도된 전쟁이다. 남침을 유도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브루스 커밍스라는 미국인 교수가 남북관계를 연구해가지고 그 책을 그 논문을 쓴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시카고 대학의 교수야. 그지? 지금도 시카고 대학인가? 하여튼 시카고 대학의 교수를 했던 브루스 커밍스라는 교수가 쓴 논문에 그 내용이 나와. 이승만이 일부러 메가더한테 에치슨 라인을 빼달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메가더가 에치슨 라인을 빼주자 김일성이 쳐들어오고 한국전쟁이 시작됐다라는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래가지고 웃기는 게 뭐냐면 한국전쟁이 났을 때 이 새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 한강다리를 끊어버리잖아, 이승만이. 한강다리를 끊어버리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잖아. 그래놓고 그냥 밑으로 다 내려가서 부산으로 가. 부산으로 그냥 퇴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부산으로 가면서 일본에다가 망명정부를 준비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때 부산에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세상에 그 전쟁 중에 헌법을 바꿔. 그때 우리나라 헌법이 간선제였거든. 그때 뽑힌 그러니까 50년 2월 달에 뽑힌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간선제로 하기로 했는데 그 대통령 간선제를 해야 될 그 시점에 헌법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로 바꿔. 그래서 부산에 피난 온 사람들끼리만 투표해갖고 이승만이가 또 당선이 돼요. 부산에서 저기 피난 온 사람들끼리만 투표를 해갖고 이승만이 또 대통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직선제로 바꾼 거지. 바꿔갖고 지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고 나중에 해방 그 전쟁 과정에서 그러면서 이제 반민족 행위 특별법을 하던 그 시절에 48년 9년 요때야. 그때 옛날에 그래 그 중요한 얘기에 빠졌어. 그 48년에
48년에 남한 단독 선거를 할 때 5월 10일에 그 남한 단독 선거에 반대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건국준비위원회 사람들이었어.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 사람들이 남한 단독 선거 반대 운동을 주도한 거야. 그러면서 이 건준이 했던 사람들 출신들이 반대 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제주도에서 그 단독, 그러니까 그 선거를 준비하던 한 달 전에 그 서북청년단 난동을 피우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한 단독 선거 반대 운동으로 제주도에 반란이 일어나는 거야. 난이 일어나. 그게 이제 4.3 항쟁. 그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운동인데, 원래는 이제 시작했던 게 건국준비위원회 출신들이야. 건국준비위원회 출신들이랑 이승만의 딸 똘마니들하고 붙었던 건데, 그게 너무나 심하게 제주도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다치게 하니까 4월 3일에 대대적으로 이제 난이 일어나요. 그리고 4.3 항쟁이 5월 10일 이상까지 가는 거야. 한 달 넘게 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주도 인구 몇만 명을 죽여. 제주도 인구 몇만 명을 여수 순천 지역의 군인 경찰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죽이는 거야. 한 달에 걸친 사륙이 일어나고, 그래서 5월 10일에 투표를 할 때 제주도는 두 군데에서 투표를 못했어. 그래서 50 단독 선거가 무효 운동을 하게 되는 거야. 그 몇만 명을 그날 동시에 그때 그 시절에 다 죽이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근데 그 여수 순천의 군인 경찰들 중에도 건준 출신들이 있었던 거야. 한마디로 남조선 노동당 출신들이 있었던 거지. 근데 그 여수 순천의 남조선 노동당 출신의 군인 경찰들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틀림없이 제주도에서 투표를 못했고 대량 학살이 있었는데 그 죽은 제주도 사람들이 빨갱이라는 근거가 없다. 그러면서 문제 제기를 했어. 그러자 그러면서 이제 군인 경찰 몇몇하고 문제가 생겨서 군인 경찰 가족 몇 명이 죽었어. 그러자 그날부터 대대적으로 소위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한 거야. 처음에 죽은 건 군인 경찰 가족이었는데 그 사람들의 죽은 숫자하고 비교가 안 되는 대다수 여수 순천의 민주화 운동, 그러니까는 민주주의자를 다 죽이는 거야. 사회주의 민주주의자를 전부 다 죽여버리는 게 여순 반란 사건이야. 근데 그걸 여순 반란 사건이 이제까지 불러왔지. 근데 그때 그 여순 반란 사건으로 잡힌 게 박정희야. 여순 반란 사건 때 박정희가 잡혀갖고 그때 얘가 남조선 노동당 당원이었다는 게 들통이 나.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아. 그랬는데 박정희가 자기가 사형 선고 받았는데 살아남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럼 왜 박정희는 남조선 노동당에 들어갔느냐? 그때 당시 이제 공산당이었지. 그 전에 박정희가 47년인가에 일본의 만주국의 장교가 돼요. 47년인가 8년에 만주국의 장교가 돼가지고 2년인가를 하여튼 만주국 장교로 활동을 했어. 만주국이 뭐냐면 일본 놈이 북한에다가 중국의 북쪽에다 세웠던 괴뢰정부였어. 거기서 이제 군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소위 만주국의 군인 경찰이 주로 했던 게 독립군들을 잡으러 다니는, 독립군을 학살하는 일을 했던 부대야. 근데 박정희가 거기서 훈장까지 탔어. 그러면서 완전히 얘는 이제 일본이 패망할 줄 모르고 일본 놈 그 크칼 차고 잘난 척하고 다녔던 거야. 근데 해방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얘가 몰래 신분을 숨기고 중국 남쪽으로 도망와갖고 거기서 배를 타고 한국에 지네 고향으로 온 거야. 고향으로 왔는데 이게 일본군 장교였기 때문에 얘 잡히면 죽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그 형이 너 공산당에 남노당에 가입을 해라. 그래서 당원이 되는 거야. 자신의 친일 장교, 그러니까 일본 장교였던 전적을 지우기 위해서 남조선 노동당에 가입을 한 거지. 그래갖고 남조선 노동당 당원으로 있다가 여순 사건 때 터진 거야. 그래갖고 사형 선고까지 받아. 남조선 노동당 당원이라는 것 때문에 사형 선고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그 여순 순천 지역에 남조선 노동당 당원 명단을 넘겨주고 살아난 거야. 박정희가. 그래가지고 박정희가 그렇게 목숨을 구한 거지. 그래놓고 이제 1960년에 그리고 이제 이승만 시대가 이제 그렇게 열렸어. 아까 얘기했듯이 48년도에 박정희가 사형 선고 받았다가 살아나고, 그리고 49년도에 김구를 죽이고 50년 2월에 선거에서 이승만 반대당이 압승을 하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이 이승만이 부산에 가서 직선제를 해갖고 지가 대통령을 두 번째로 맡고 그 다음에 53년도에 휴전이 되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고 헌법을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또 바꿔요. 이승만이 계속 헌법을 바꾸면서 자기를 종신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그랬어. 그게 1960년 3월 15일 선거였어. 1960년 3월 15일 선거를 해서 자기가 종신 대통령이 되려고 그랬는데 그 선거에서 오만 부정선거래요. 수개표. 그 좋아하는 수개표. 철저히 손으로 개표하는 상황인데 개표장에서 불이 나가는 거야. 개표장에서 불이 나가고 불이 들어오면 원래 이승만 당이 150표, 이승만 반대당이 450표였는데 그 숫자가 바뀌어 있는 거야. 이승만 당 450, 이승만 반대당 150 이런 식으로 불 끄고 숫자를 바꿔놓는 거야. 그래서 그 뒤로 우리나라의 모든 개표장에는 뭐가 들어온다? 발전기가 돌아가는 백열등이 켜지는 거예요. 모든 개표장에는 발전기가 돌아가는 그 백열등을 걸어. 그 이유가 뭐냐면 3.15 부정선거 때문에. 그때 불 끄고 개표를 조작했던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조 발전기를 돌리면서 그 원래 형광등 다 있어요. 다 형광등이 있는 체육관에 하는데 백열등이 켜 있어. 그 이유가 그거야. 불 끄고 개표 조작했던 3.15 부정선거 때문에. 그래갖고 그 3.15 부정선거 반대운동이 부산 마산 지역에서 벌어지는 거야. 논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야. 그래서 3.15 부정선거의 반대운동이 부산 마산 지역에서 항쟁처럼 벌어져.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때 김주열이 체류탄을 맞고 죽은 거야. 그러니까 경찰이 그 몸에다 바위를 묶어가지고 바다에다 버린 거야. 그런데 그 시신이 4월 17일인가 16일에 떠올랐어. 김주열 시신이. 그때 부산일보하고 마산 MBC에서 그 내용을 전국으로 방송해버린 거야. 사진을 찍어갖고 보도하고 그 전국의 라디오로 그 내용을 보도를 해버렸어. 그래서 4월 17일에 고대생들이 먼저 시작하고 4월 18일에 서울대생들, 서울대 교수들까지 다 뛰어나와가지고 이승만 하야하라고 이제 경무대로 간 거야. 그랬더니만 이승만이 군인을 불렀어. 군대를 불러가지고 그 발포 명령을 내린 거야. 다 죽여버리라고. 그런데 그때 군대에게 어떤 또 다른 지시가 내려온 거야. 그래서 군인들이 이승만의 명령대로 국민한테 총구를 돌려야 되는데 총구를 반대로 해서 이승만한테 돌린 거야. 그래서 이승만이 그날 밤 헬기 타고 도망을 가서 하와이에 도망가서 죽는 거예요. 그게 그 이승만의 역사야. 그게 4.19야. 그래서 4.19가 일어나서 이제 이승만 정부가 물러나고 그러면서 이제 민주정부가 수립이 된 거야. 그래서 그 민주정부가 1년 동안 집권하는 동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때 반민특위 문제. 그때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제대로 못했으니 반민족 행위자를 찾아서 북한처럼 전부 다 소탕해야 된다. 그렇게 진보당 출신들이 주장을 한 거야. 그런데 이 윤보선은 민주당이었던 거야. 그리고 이 민주당은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분열된다. 이미 10년이나 지났고 10년 동안 많은 정재계의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다 소탕한다면 또 대대적인 피바람이 인다. 근데 진보당이 계속 비판한 거야. 계속 윤보선 정권을 비판하고 그 정권을 비판할 때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언제까지 정치가 혼란스러울 거냐. 그러면서 윤보선 정부를 계속 비난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온 국민이 윤보선 정부는 굉장히 무능하고 혼란스러운 정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한 거야. 그리고서 박정희가 쿠데타를 그 다음에 5월 16일에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는 무능하지 않았어. 실제로는 무능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때 토지 국유화를 추진하고 막 윤보선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 언론이 윤보선은 무능하다. 윤보선 정부권은 무능하다. 혼란스럽다. 계속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의 쿠데타를 지원해 준 거야.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암살이라는 영화의 배경은 바로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다가 내가 왜 지난번에 프락치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왜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게 민노당에 들어와있던 국정원 프락치 때문이었다 그랬잖아. 역사는 반복된다니까? 역사는 반복돼요. 물론 이제 그 암살이라는 영화는 픽션이지만 소설이지만
소위 가장 급진적인 운동 조직 안에 간첩들이 들어와 있는 거야. 프락지들이, 첩자들이 들어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암살이라는 영화도 그런 독립운동 세력에 있었던 첩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 일본놈 앞잡이들이 실제로 해방 이후에 군인 경찰이 됐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49년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맨 마지막 장면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 그 북진통일 외치면서 반민특위 해산하라. 그게 이승만의 꼬봉들이, 서북청년단 같은 이승만의 꼬봉 새끼들이 주장했던 내용이었어. 북진통일하고 그 반민특위 해산하라. 그 맨 마지막 장면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 암살이 보니까 굉장히 개념 있는, 역사적인 개념을 똑바로 한 드라마야, 영화야. 그래서 이 암살은요, 볼만한 영화예요. 내용도 좋아. 보통 개념 있는 영화들이 좀 내용이 안 좋아, 보기가 괴로워. 이게 굉장히 재밌어.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역사의 진실을 그대로 밝혀낸 거야. 가령 연평해전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끝까지 구라로 시작해서 구라로 끝나잖아요. 맨 첫 장면에 NLL을 미군이 지정했지만 북한이 받아들였다라고 나오잖아, 첫 장면에. 그게 거짓말이라고. 북한에 통보한 적이 없어. 북한이 몰랐다고. 그런데 마치 NLL은 북한하고 다 얘기된 건데 북한이 도발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NLL 문제는 북한이 몰랐어. NLL의 존재를 북한이 몰랐는데 언제 알게 됐냐? 72년도에 알게 되는 거야. 72년도에 7.4 남북 공동성명을 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북한하고 남한하고 서로 북괴라고 그랬어. 이승만이 북괴라고 불렀기 때문에 72년도까지 북한은 북괴였어. 그런데 박정희가 61년도에 5.16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집권을 한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정치적인 혼란을 가다듬고 자기는 민간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겠다 그랬어. 결국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줬대. 근데 이 새끼가 들어가갖고 군복 벗고 지가 민간인이 돼서 나온 거야. 민간인인 척하면서 출마를 해갖고 대통령이 됐어. 그래갖고 그래도 처음에 4년 동안 인기가 있었대요. 혼란을 막 잠재운다고. 그런데 65년도에 일본하고 한일 구력외교라는 거야. 정신대나 위안부나 강제징용 징벽에 대해서 개인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라는 지가 대신 대리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받아서 지가 필요한 데다 쓴 거잖아. 국민을 위해 쓴 게 아니라 지가 원하는 데다 쓰고 싶었던 거야. 지네 고향 개발하는데. 그러면서 65년도에 독도도 일본이 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공동 소유하자고 약속까지 해준 거야. 그게 독도 밀약이야. 독도 밀약이라는 거를 그렇게 맺어주고 65년도에 한일 수교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대학생들이 그때부터, 고등학생들, 경기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굴욕적인 한일교 반대 운동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갖고 그때부터 애들을 데려다 고문을 해요. 그러면서 65년도에 이 박정희가 되게 위기에 처하니까 68년도부터 뭘 하냐면 간첩단 사건을 일으키는 거야. 결국 군산 앞바다에 개야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 주민들이 꽃게잡이를 나왔다가 북한 어선에 납포가 돼. 북한 배에 납포가 됐는데 그 북한에선 자기네 국제법상 자기 영토인데 왜 들어와 있냐 이러면서 잡아간 거야. 그래서 3개월 만에 풀어줬단 말이야. 그래서 왔어. 그게 그 개야도 사람들이 갔다 온 게 66년인가 뭐 그랬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간첩 활동을 했다, 북한의 김일성을 찬양했다라면서 데려다가 드립다 고문을 한 거야. 그게 개야도 간첩단 사건. 그래가지고 68년도에 한번 써먹었어. 그러다가 또 70년대에 또 한 번 써먹은 거야. 70 몇 년도에 또 74년인가 5년에 또 자기가 이제 선거를 앞두고 그 위기에 몰리니까 개야도 간첩단 2탄을 터뜨려갖고 또 거기를 털었어. 그래갖고 간첩단 사건을 터뜨려가지고 그러니까 68년 72년이 개야도고 74년도에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 울릉도 간첩단 사건이랑 인혁당 사건을 일으켜. 그래갖고 간첩단 사건을 일으켰고 선거 직전에 꼭 간첩단 사건을 일으켜서 국민들을 겁을 주고 투표를 했던 거야, 박정희가. 그래갖고 이게 이제 근데 이제 72년도에 이제 일단 60년대에 박정희 인기가 점점 떨어지니까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어. 그래서 뭘 했냐면
북한의 김일성하고 내통을 하는 거야. 내통을 해서 서로의 존재를 국제사회에 인정하자. 그래서 북한과 남한으로 서로를 부르면서 서울하고 평양이 동시에 7.4 남북 공동성명을 72년도에 발표를 해. 72년도에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해서 우리는 이제 화해할 거야 라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 그게 지네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때 이게 미국 정세하고 또 연관되어 있는 거야. 아, 오늘 짧게 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 60년대에 63년인가 64년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잖아. 베트남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케네디를 죽이는 거야. 케네디를 죽이면서 베트남 전쟁을 일으켜서 이 미국의 이 무기 사업자들이 지네가 부자가 되려고 그랬어. 그런데 이 베트남 전쟁이 유일하게 그러니까 첫 번째로 미국이 진 전쟁이야. 베트남 전쟁이. 베트공을 이기질 못하는 거야. 게릴라 전쟁을. 그래갖고 결국은 이제 뭐라 그러나 미국의 공화당이 계속해서 인기가 떨어진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이제 닉슨이 대통령이 됐는데, 닉슨이었지. 그때 누구였지? 그때 그 데땅트가 닉슨 맞지? 닉슨인가가 대통령이 됐는데, 얘가 이제 뭘 주장하냐면 데땅트 무드라는 걸 주장을 해. 닉슨 독트린이 데땅트 그 얘기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냉전을 종식시키겠다. 냉전을 종식시키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베트남 전쟁 때문에 미국의 여론이 너무 안 좋았어. 공화당에 대한 여론이. 그래서 그 소위 히피 운동이 막 벌어지고 히피들이 막 그 공화당의 전쟁주의를 비판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닉슨이 그 히피와 그러니까 미국 내 민주화 운동 세력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선언한 게 닉슨 독트린. 냉전을 종식하겠다. 그러면서 박정희한테 야, 너 뭔가 이벤트를 해봐. 그리고 김일성이랑 짜고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를 해요. 그러면 그때 김일성은 왜 그때 협조했느냐? 원래 김일성이 내려올 때부터 김일성이 혼자 독재 세력이 아니었대. 원래 소련에서 내려온 공산당이 여러 분파가 있었는데, 이 김일성이가 이제 20년을 해보니까 이게 지가 혼자서 다 먹고 싶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 김정일이한테 후계자를 물려주고 싶었던 거지. 그런데 소련에서 같이 활동했던 공산당이 반대를 한 거야. 공산당 다른 분파가. 그래서 김일성이 다 죽이는 거야. 소련에서 같이 활동했던 공산당 동지들을 다 죽이고 숙청하고, 그러면서 김정일이를 후계자로 인정하라고. 후계자로 인정하기 위한 주체 사상이라는 걸 만들어. 그게 언제냐? 74년부터야. 아싸, 일관왕이다. 거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 빠바바바바바. 자, 그래서 일관왕이야, 이관왕이야. 자, 하여튼 일관왕 됐어요? 1위 됐어요? 이관왕인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김일성은 김일성대로 북한에서 자기의 경쟁자들을 다 죽이고 김정일이를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서 독재 체제를 구축해야 됐던 거야. 그래서 그때 지가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걸 만들어. 박정희는 같은 시간에 유신헌법이라는 걸 만들고. 그래서 내가 북한하고 남한의 권력자가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김일성 때부터 이것들이 공생관계였어. 김일성도 자기네 북한에 있는 다른 공산당 분파들을 다 죽이고 1인 독재 체제를 만들었고, 같은 시간에 박정희는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통일하고는 무관하게 막 빨갱이로 간첩으로 몰아갖고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그 유신헌법을 만들어갖고 1인 독재 체제를 만들고, 그 일이 동시에 벌어진다고. 그 다음에 김정일하고 박근혜가 만났잖아. 김정일이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요, 김정일이 노무현을 얼마나 우습게 대했는지 알아요? 노무현이 북한에 김정일 만나러 가잖아. 그때 김정일이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되게 무시하고 그랬어. 박근혜가 갔을 때는 김정일이가 아주 떠받들었어요. 왜? 박정희 김일성이 친했거든. 그러니까 박근혜도 와가지고 지가 거기다 써.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선친들의 관계가 있어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고. 김정일이가 노무현보다 박근혜한테 대접을 더 잘해줬어. 뭐가 문제인데. 허위사실 유포로 빵가지 않으셨음? 그래, 나를 허위사실 유포라고 잡아갔다가 나중에 사실유포죄라고 죄명을 바꿨어. 몰랐구나? 몰라서 불래? 자,
그래서 아버지들 간에 친해서 자기한테 극진했다 그러잖아. 노무현 대통령이 14선언 발표하러 갔을 때요, 김정일이가 진짜 못되게 굴었어. 도리어 김대중 대통령한테는 조금 잘했는지 몰라도, 왜냐하면 김정일은 박근혜가 대통령 되길 바랬대잖아. 그 얘기는 누가 한 거야? 탈북자가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야. 탈북자가 MBN 방송에 나와가지고 김정일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길 바랬다고. 왜냐하면 김정일이 자기 딸을 대통령을 삼고 싶어가지고 박근혜가 대통령 되길 더 바랬대잖아. 그때 왜냐면 김정일 큰아들은 약간 외국으로 떠돌면서 정치적으로 성공이 안 됐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의 존재는 전혀 없었어. 그래갖고 김정일이가 생각했던 후계자는 딸이었대. 그래갖고 그 딸을 대통령을 시키고 싶어 했기 때문에 김정일이는 박근혜가 대통령 되길 바랬다. 요 얘기는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MBN에 나와가지고 북한 탈북자가 대선 직전에 한 동영상이더만. 난 나와서 봤어. 내가 잠깐만 갔다 나와서 보니까 그런 방송도 했더라고. 대단해. 좌우지간 그렇게 된 거지. 하여튼 그래서 김일성이랑 박정희가 동시에 독재 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이제 북한하고 남한의 존재가 인정이 됐었던 거다. 그러다가 박정희는 일찍 총 맞아 죽고 CIA에서 제거했다라고 봐. 왜냐하면 그때 중앙정보부가 CIA 한국지부예요. 공식적인 명칭이. 그런데 그 CIA 한국지부장이 죽인 거잖아. 왜 그랬냐 하면 그때 박정희더러 물러나라 그랬는데 박정희가 끝까지 안 물러난 거야. 미국에서 물러나라 그런데 끝까지 안 물러나고 버티니까 그래서 제거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 하여튼 그래서 내가 얘네들을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하는 게, 사실 여러분 김정은이가요 2013년 봄에 계속 서울을 불바다로 하겠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때 막 종북 논란이 벌어져.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러니까 박근혜가 막 그 인사 참사를 일으켜서 지명을 장관 후보들이 다 그지 개똥같은 새끼들이었어. 여론이 너무 안 좋을 때 북한에서 계속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떠들었어. 기억나요? 가서 뉴스 찾아봐. 내가 이것들이 한패라고 보는 이유야. 김정은이는 박근혜를 확실히 좋아하고 있어. 내가 볼 때 박근혜가 김정은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김정은이 확실히 박근혜를 도와주고 있어. 뭘 보고 알 수 있냐? 그해 3월달에 3, 4월에 실제로 박근혜가 인사를 그지같이 해갖고 박근혜가 막 욕먹고 있을 때였는데 김정은이가 계속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기억나? 그리고 막 전쟁 나면 어떻게 애들이 와갖고 나한테 막 지랄하고 그랬다고. 질문하고 막 그랬던 게 김정은 이 새끼 때문이야. 그러면서 그때 막 그래갖고 이제 종북 논란이 일어나. 그러니까 까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막 종북 논쟁이 벌어지니까 그럼 까야 될 거 아니야. 어머, 버퍼가 있었죠. 어떡하면 좋아 이거. 에이, 잠깐만. 녹화 영상이 4시에 끊고 갔어야 되는데 못 끊어가지고 연장이 된 거야. 그래서 어디부터 다시 해줄까? 방포가 아니고 녹화 파일이 4시에 끊고 갔어야 돼. 2시간짜리를 끊었어야 되는데 못 끊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버퍼가 생긴 거예요. 녹화 파일 넘어가느라고. 어디부터 얘기했어? 무슨 얘기부터 끊겼어? 버퍼가 언제 온 거야? 내 벌레다. 내 벌레야. 눈에 내 벌레 갖고 저기 뭐라고 얘기하지 마. 이것들도 이렇게 앉아서 들어야 정신을 차릴 거 아니야. 저기 어디부터 얘기가 끊겼어요? 무슨 얘기하다가 버퍼 왔어? 불바다? 오케이. 김정은이가 정말로 남한을 불바다를 만들겠다라는, 그럼 그 얘기 계속해야 되는데 안 해. 박근혜가 제일 욕먹을 때 불바다를 만들겠다 그래갖고 막 저기 공포정치가 시작이 돼. 박근혜의 공안 통치가 시작이 된다고. 막 공포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얘기가 쑥 들어갔어. 그러니까 박근혜의 인사정책의 위기를 딱 넘긴 다음에 불바다 발언이 사라졌어. 그 다음에
박근혜하고 남한의 언론인들이 가서 북한에 가서 막 김정일 김일성 찬양한 발언들이 있단 말이야. 그 내용을 까겠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까야 되잖아. 안 깠다니까. 그 발언을 안 까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야. 그거 까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김정은이가 그걸 까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종북 얘기할 수 있어 없어? 못해. 얘네들이 가서 뭐 박근혜가 김정은한테 무슨 얘기했는지 다 까면 깔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감히 남한에서 뭐 누굴 종북 세력이라고 비난하고 그러지 못한다고. 그럼 정말로 자기가 통일을 원하고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을 압박하고 싶으면, 정말로 박근혜를 압박하고 싶으면 내가 김정은이면 깠어? 안 까잖아. 정치적 거래를 하는 거지. 내가 볼 때는 김정은이가 그 남한의 언론사들, 남한의 언론사 대표들하고 남한의 재벌들하고 박근혜하고 북한에 가서 했던 발언들을 약점으로 해서 지금 딜을 요구하는 것 같아. 박근혜 정부한테 원하는 걸 따내려고 하는 것 같다고. 그걸 안 까는 이유는 내가 볼 때 김정은은 확실히 박근혜를 지지하고 있어. 내가 볼 땐 그래. 그래서 꼭 필요할 때 사고 쳐주기. 꼭 필요할 때 사고 쳐주고, 그러면서 서로 협조한 게 아니냐.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전문 용어로, 자, 나타났어요. 네. 또 이분 소설가래. 자, 이분 소설가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게 딱 맞는 것 같아. 그지? 이거 소설가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부분이 맞는 거야. 전문 용어로 적대적 공생관계. 예. 적대적 공생관계가 뭐냐면요. 이게 외교적인 전문 용어야. 옛날에 소련하고 미국이 적대적 공생관계였다. 그래서 미국의 CIA하고 소련의 KGB하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았어.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어떤 뭔가 이렇게 이슈를 둘이서 짜서 만들고 그랬다니까? 그게 적대적 공생관계야. 겉으로는 적이야. 서로 비난해. 그런데 뒤로 손잡고 있는 거지. 그래서 각자 소련은 공산권 안에서 지가 대빵 먹고, 미국은 나토에서 대빵 먹고,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적대적 공생관계를 맺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가장 대표했던 게 미국과 소련의 냉전체제였고, 그리고 우리 남한과 북한도 적대적 공생관계다. 그래서 그 외교부 장관했던 사람이 논문을 썼어요. 적대적 공생관계를 청산해야 된다. 그 얘기가 그거야. 서로 협력하는 거야. 겉으로는 싸우면서 속으로는 손 잡고 있는 거. 그래가지고 꼭 필요할 때 사고 쳐주는 거. 뭐예요? 미군 범죄 이것도 다 선거 전이었어. 북한에서 미군을 막 죽였던 도끼 만행 사건도 선거 직전이었어. 북한에서 항상 사고를 치는 게요. 항상 선거 직전이에요. 항상 선거 직전에 북한에서 사고를 쳐줬어.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때까지. 그러다가 북한에서 사고 치는 게 뜸해진 게 노태우 때부터였어. 노태우 때부터 이제 사고 치는 게 조금 뜸해지고, 선거 때 사고 치기가 조금 뜸해지고, 김영삼 때부터는 아예 그 선거 때 사고 치는 게 줄어들다가, 그게 이회창 때였나? 이회창 선거본부 선거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북한에다가 총풍을 일으켜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북한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 그때 이회창 선거할 때 선거 전에 총기 사고 하나 내달라고, 총기 사고 하나 내달라고 요청을 했었다는 걸 북한 간첩이 얘기를 해버린 거야. 예. 그랬던 과거의 역사가 있다. 좌우지간 암살이라는 영화 볼만한 영화더라. 정말 내용이 재밌고,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가서 보면 그 마지막 장면, 이정재가 법정에서 걸어 나온 장면에 나온 그 시위가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는 거야.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민족의 역사. 그 부분이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고 보면 훨씬 더 재밌죠. 예. 연평도 사건 때, 내가 연평도 사건 얘기했는데 또 해줄까? 연평도 사건 얘기 또 해줘? 이 연평도 사건이, 이 연평도 사건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원래
정부에서 민간인을 사찰하면 안 돼. 그런데 이명박이 총리실 산하에 비밀 조직을 두고 민간인을 사찰해왔다는 증거가 발견된 게 연평도 포격 바로 전날이야. 바로 전날 밤 10시에 어느 신문에서 특종을 내. 결국 그 특종이 전 세계로 타전이 됐어. 이명박이 하야해야 될지도 모른다. 정치적으로 사퇴해야 될 만한 빅 이슈가 터졌다. 긴급 타전을 한 거야. 그게 뭐냐면 민간인을 사찰한, 그게 민주주의 헌법을 위반한 매우 심각한 범죄거든. 다른 나라에서 그런 일이 터지면 대통령이 물러나거나 총리가 물러나거나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건이 터진 거야.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연평도 포격이 벌어졌어. 그런데 그 연평도 포격, 이건 NLL하고 또 관계가 돼 있어요. 자, 이 NLL이라는 게 뭐냐, NLL. 우리는 우리의 영해인 줄 알고 있어. 근데 NLL은 영해가 아니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한국전쟁 마지막에 휴전협정을 하면서 휴전선을 그었어. 그래서 이제 휴전선을 아주 꼼꼼히 육지에서 휴전선을 꼼꼼히 그었단 말이야. 그래 놓고 서해 바다에서는 서해 5도는 남한 영토로 한다. 나머지 부속도서를 북한 걸로 하고 서해 5도는 남한의 영토로 한다라고까지만 얘기를 하고 협상이 끝난 거야. 근데 문제는 바다야, 바다. 이게 여기가 다도해라서 섬이 많아. 그러니까 해안선이 애매해진 거야. 그러니까는 그 당시 연합군 장교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문제가 되니까 남한군한테, 이 NLL은요, 잘 들으세요. 북한군한테 얘기한 게 아니야. 북한군이 NLL을 넘어오지 말아야 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어. NLL은 뭐냐? 남한군이, 남한의 해군 함정이 NLL을 넘어가면 안 된다. NLL이 무슨 뜻이냐면 남한의 해군정이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한 게 NLL이야. 그 다음에 그러면 북한의 국제법상 영해는 어디냐면 우리나라 연평도를 이렇게 싸고요. 요렇게 되어 있어, 영해가. 국제법상 영해가 연평도를 싸고 요렇게 북한의 바다인 거야. 북한의 바다. 국제법상. 이게 언제 문제가 됐냐? 이제 그 72년도에 남북 그 정상회담을 했잖아. 칠사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했잖아. 그러면서 북한에서 야, 너네 NLL이 뭐냐? 그러면서 문제 제기를 했어. 그래가지고 74년도에 2년 만에 미국이 자기네들의 잘못을 인정한 거야. NLL은 국제법 위반이다. NLL은 국제법 위반이고 빨리 북한하고 재논의를 해야 된다. 그게 74년 미국의 국무회의에 보고된 내용이야. NLL은 미군 장교가 그었고 미군 장교가 그으면서 북한하고 협의된 내용이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제법 위반이다. 왜? 국제법은 해안선에 썰물 때 그 썰물로부터 18해리가 18해리지? 아니야. 20해리? 12해리. 해안선 썰물에서 12해리가 영해야. 12해리가 영해야. 1해리가 1.8km. 1해리가 1.8km이고 해안선 썰물대로부터 12해리가 그 나라 영해인 거야. 이게 국제법이야. 근데 만약에 그 사이에서 이 두 나라 영토가 마주치면 둘이 협의해서 해안선을 정하게 돼 있는 거야. 12해리 안에 양쪽에 그 12해리가 겹친다라면 두 나라가 너무나 가까워서 12해리를 보장할 수 없이 가깝다. 만약에 두 나라의 거리가 20해리다. 그러면 12해리씩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럴 때는 두 나라가 해안선을 따로 정해야 된다. 요게 국제법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연평도를 둘러싼 바다의 NLL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거야. 이게 미국이 74년에 선언을 해버렸어. 그래서 그때부터 문제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계속 북한은 그 NLL을 철회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NLL을 철회를 안 하고 이제 그냥 무시하고 넘어왔다가 언제 이게 문제가 됐냐면 전두환 때 계속 문제 제기를 했어. 북한에서. 그래서 다시 논의를 하자고 그래. 북한에서도 그러니까 전두환 때도 NLL을 재논의해야 된다라고 막 논의를 했어. 그러다가 언제 결정을 하느냐? 노태우. 전두환 친구 노태우 때 91년도에 남북기본합의서라는 걸 만들어요. 남북기본합의서라는 걸 만들면서 NLL은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우리 남한 정부에서 인정을 해줘.
그래서 지금부터 재논의를 시작한다. 이게 부속 서류에 나와. 양쪽 총리가 사인을 한 서류에 그게 나와. 그러니까 북한은 그때부터 91년부터 계속해서 NLL을 없애고 그 남북 해안선을 재논의해야 된다고 계속 욕을 한 거야. 그 김영삼 때 그 이제 노태우가 물러나고 이제 노태우가 약속해갖고 온 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또 쌩까운 거야. 남한에서 그걸 쌩까고 계속 간 거야. 모른 척하고. 그러다가 김영삼 때 김영삼이 그걸 알게 돼. 김영삼 정부의 국방부 장관이 북한에 이제까지 논의된 내용을 보니까 정부 간의 대화한 내용을 보니까 NLL에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국회에서 그 국방부 장관이 발언을 해요. NLL이 국제법 위반이고 우리 남한과 북한은 서로 평화 통일을 추구해야 될 파트너이니 NLL에 대한 재논의를 시작해야 됩니다라고 국회 발언한 내용이 있어. 그런데 그때 한 신한국당 애들이 개 지랄을 떨면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니 우리 영토를 어떻게 주냐면서 말 못하게 한 거야. 그래서 김영삼 때 시간이 지나가 버려. 그래갖고 1997년인가 98년이지. 첫 번째 서해교전이 발생할 때가 그때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얼마 안 됐을 때야. 그런데 북한 어선이 NLL을 침범을 한 거야. NLL을 침범을 해갖고 시위를 했어. 무력 시위를. 그래가지고 그때 그 김대중 대통령이 철저하게 막아내되 확전은 방지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만 그래갖고 이제 우리 남한 해군이 밀어낸 거야. 밀어내면서 첫 번째 서해교전은 완전히 우리의 전승기념일이었어. 6월 15일인가 우리가 완전히 이겨. 첫 번째 서해교전에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연평해전이야. 두 번째가 연평해전인데 그거는 2002년이야. 2002년에 연평해전이 발생을 하는 거지. 그 연평해전이 발생할 때는 언제였냐면 부시가 남북 간 관계를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때 다 풀어주기로 했단 말이야. 북한에 대한 경제 봉쇄를 풀기로 다 약속을 했는데 부시가 그걸 거절을 하고 계속해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이다. 악의 축이다 이러면서 북한을 계속 압박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월드컵이 한참일 때 제2연평해전을 일으켜서 북한이 시위를 한 거예요. 2002년 6월 말에. 그런데 하여튼 그 연평해전이 뭔가 이상하다는 거야. 우선 그때 그 가서 피해를 본 군함이 그 함정이 왜 그때 그렇게 갔냐. 원래 이렇게 군함이 움직일 때는 전투대용으로 움직인다는 거야. 그런데 그 연평해전에서 그 박살났던 그 함정만 단독으로 움직였다는 거야. 왜 그랬는지 그게 아직까지도 미지수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한 달 반 전에 박근혜하고 김정일이 만났어. 김정일이 박근혜를 굉장히 많이 환대했어. 역사적 팩트야. 근데 그로부터 박근혜가 돌아와서 김정일은 약속을 지킬 거란 얘기를 여기저기 하고 다녔단 말이야. 그래갖고 박근혜가 뭐 이렇게 그 남북 축구를 할 땐가 뭔가 그때 태극기 흔들지 말고 단일기 흔들으라고 그러고 김정일하고 자기가 약속을 했다 그러면서 둘이 뭔가를 약속했다 그러면서 막 태극기 못 흔들게 하고 막 그랬었다는 게 정몽준의 저기에 나와 자서전에. 근데 하여튼 그 6월 달에 연평해전이 발생한 거야. 그리고 연평해전 때는 그 함정이 단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주변에서 같이 싸워주질 못해갖고 피해가 컸어. 그런데 하여튼 그 연평해전에 그 추도식 때 그 장병들의 그걸 뭐라 그래 추도식이라 그러나? 연결식에 김대중 대통령이 가려고 그랬어. 김대중 대통령이 참가하겠다 했더니 군 관례에 없대는 거야. 규정에 어긋난대. 그래서 그 왜 규정에 어긋나냐. 박정희가 그걸 만든 거야. 박정희가 규정을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베트남 전쟁 때 우리 장병들이 너무 많이 죽은 거야. 그래갖고 이 교전 중에 죽은 장병의 죽음에는 대통령이 가지 않는다는 원칙을 만든 거야 이놈이. 정말 미친놈이잖아. 그 베트남 전쟁에 가서 죽은 그 장병도 얼마나 억울한 목숨이야. 그 날마다 죽어 돌아오는 그 베트남 참전 용사들의 죽음에 연결식 가는 게 그거 저기 귀찮아가지고 안 가기로 해버린 거야. 그래갖고 대통령은 교전 중에 죽은 장병의 연결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규정을 만들었어. 그리고 교전 중에 죽은 장병을 전사자라고 보상하지 않고 순직으로 보상을 하는 거야. 그것도 박정희가 만든 거야. 박정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김대중 대통령이 연결식에 참석을 못하고 그때
거기다가 우리가 한일 월드컵의 주최자였잖아. 우리가 손님을 초대한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때 외국 정상들하고 회의가 잡혀 있었어. 축구만 보러 간 게 아니라 그 한일 정상들이 같이 전 세계의 그 손님들을 불러 모았고 개최국의 대통령으로서 공식 행사에 참여한 거야. 근데 이 새끼들이 축구 구경 갔다고 그렇게 영화에서 나온다며. 영화 맨 마지막에 김대중 대통령이 축구 관람하는 걸로 나온다며. 그게 원래 축구 관람하러 간 게 아니야. 그때 그 개최국이었기 때문에 개최국 대통령으로서 외교 정상들을 만나러 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축구도 같이 봤던 거죠. 같이 외교 정상들이랑. 그런데 그런 전후 설명 다 빼먹고 그 연평해전의 희생자들의 연결식에 참석도 안 하고 축구 보러 갔다. 그렇게 영화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개구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공짜표로 돌려도 애들이 안 보러 가는 게 그래서 안 보러 가는 거예요. 이거 정말 나쁜 영화야, 그거. 그리고 굉장히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는 영화예요. 그렇게 만드는 건. 예. 그래가지고 그 박정희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를 김대중 대통령 때 처음 알게 되는 거야. 그 첫 번째 서해교전에서는 우리가 희생자가 없어서 몰랐고 그 두 번째 연평해전 때 그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걸 고쳐야 된다라고 기준을 세워서 연구해라. 그걸 노무현 대통령 때 완성한 거야. 그래서 교전 중에 죽은 장병은 전사로 처리하고 보상금을 몇 억을 주는 걸로 법을 바꾼 거예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때 단 한 차례도 북한에서 쳐들어온 적이 없었어. 단 한 차례도 북한에서 쳐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 법을 쓸 일이 없었고 이명박 때 천안함이 터지는 바람에 천안함 장병들이 그 법으로 몇 억씩 보상을 받은 거야. 그런데 이걸 갖다 이명박은 몇 억을 보상했는데 김대중은 몇 천만 원밖에 보상 안 했다고 개소리를 한 거야. 정말 나쁜 놈들이죠. 예. 연평해전이 거짓말이라고. 맨 첫 부분에 NLL을 북한이 동의했다. 그게 거짓말이야. NLL에게 통보가 안 됐어. 그리고 우리 남한하고 북한하고 그러니까 미국은 일찍이 NLL이 불법이다. 국제법 위반이라고 인정해버렸고 NLL을 만든 게 미군인데 미군이 NLL은 불법이다라고 74년도에 인정해버렸고 남한 정부에서는 91년 노태우 정권 때 NLL이 불법이라고 인정을 해줬어. 재논의를 해야 된다고 그때 이미 약속을 해준 거야. 그 약속을 이행하라고 북한이 계속 떠들고 있는 거야. 1차 서해교전, 2차 서해교전 일으키면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야. NLL이 위법이라고 너네 다 인정하지 않았냐. 빨리 바꿔달라. 그런데 그 얘기를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금 철저히 진실을 속이고 연평해전에 얹혀가려고 개빵을 치고 있는 거야 지금. 예. 역사를 왜곡하는 영화는요 역사 영화가 아니야.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 연평해전은 딱 두 마디를 하려고 만든 영화야. NLL을 북한이 인정했다는 거짓말. 두 번째 김대중 대통령이 그 장병들의 연결식을 무시하고 축구 보러 갔다는 거짓말. 그 두 가지를 거짓말하려고 연평해전 만든 거야 그거. 예. 그리고 여러분이 볼만한 영화는 암살. 암살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친일파들이 움직였고 친일파가 어떻게 청산되지 못했는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는 영화니까요. 근데 진짜 재밌어. 와, 나 솔직히 이제 앞으로 영화 보러 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소수의견도 보고 싶었는데 못 봤어. 내가 그 극장에 들어가서 소수의견을 보면 아마 그게 남영동 때문인가? 남영동 때문인가 보다. 내가 그 잡혀가기 바로 전에 남영동을 봤거든. 구속되기 일주일 전인가 남영동을 보고 내가 구속이 됐어요. 그래갖고 내가 그 극장에서 너무 괴로웠거든. 남영동을 보는 게 너무너무 괴로웠었어. 그래서 내가 그 나온 다음에 우리 신랑이 극장을 가자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2년 동안 안 갔어 극장을. 그 영화 보는 게 싫어가지고. 그게 아마 그 남영동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나봐. 소수 의견을 보고 싶은데 못 보겠더라고. 그 내용을 지켜본다는 게 너무 괴로울 것 같아서 못 봤어. 근데 이제 우리 조카가 암살은 재밌다. 정말 통쾌하니까 보라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번에 암살을 보러 가서 내가 극장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그 안에 갇혀 있다는 거. 그
그 갇혀있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극장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걸 내가 이번에 알게 된 거야. 암살 보러 가서. 그 들어가기 전에 막 불안하더라고. 막 불안하고 들어가기가 싫은 거야. 아, 내가 극장을 싫어하는 이유가 이게 남영동 보고 구속됐잖아. 그리고 그 강제로 갇혀 있었던 기간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게 극장이 싫었던 것 같아. 자, 하여튼 그래서 오늘 방송 짧게 하기로 했는데 오늘 3시간 다 했네. 씨. 자, 아니 내가 뭘 선동이 오죠. 속상하지? 니네 근데 그렇게 막 애들 단체 관람 시켰는데도 애들이 안 갔다며. 단체 관람 가라고 그렇게 강요를 했는데도 애들이 가기 싫어한다며. 이 연평해전은요 가장 중요한 앞구라 뒤구라로 만들어진, 실제로 박정희가 만든 나쁜 법 규정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 장병의 연결식에 못 간 건데 축구 보러 가느라고 안 갔다라는 거짓말 하려고 만든 영화야. 아주 문제 있는 영화예요. 예, 강제동원해서 보려고 했는데 그거 실패했던 것 같아. 애들이 막 안 간대. 자, 하여튼 여기까지. 그러면서 이제 국정원 해킹, 이번에 국정원에서 자기네들이 그 해킹했던 그 자료를 100% 복원했다. 어저께부터 막 뉴스 나왔잖아요. 자기네들이 100% 복원해 보니까 내국인을 해킹한 기록은 전혀 없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 이 국정원의 발표를 믿는 국민이 몇 프로래요? 국정원에서 지네가 삭제했던 자료를 100% 복원해서 보니까 내국인을 사찰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발표를 했어. 요거를 믿는 국민 숫자가 얼마? 26%? 국정원 해킹에 관한 국정원의 해명을 믿는 국민의 숫자가 26%래. 26%. 이건 무슨 얘기냐? 새누리당 지지자들도 반이 빠졌다는 얘기야. 새누리당 고정 지지율이 35에서 40% 나오거든. 근데 26% 나왔다는 얘기는 새누리당 지지자들도 안 민다는 얘기야. 국정원 해킹에 대한 국정원의 해명을 새누리당 지지자들도 10% 이상이 안 민다는 얘기예요. 예. 자, 오늘 방송은, 자, 그러면 세모자 사건은 뭔데? 이거 세모자 사건하고 농약 할머니 사건하고 이거 계속 뉴스거리를 만들어낼 것 같아. 계속해서 의혹을 제공하고 의혹의 꼬리를 물고, 이거는요 미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보도한다 그러더라고. 의혹을 계속 제기해서 계속 막 시청률을 끌어들이기 위한 뉴스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농약 할머니 뉴스하고 그 다음에 요 세모자 사건하고는요 그 정치 뉴스 가리기용 뉴스다. 정치 뉴스 가리기용 뉴스야. 아니, 그 많은 살인 사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 보도하는 거 봤어요? 그렇게 많은 종편에서 304명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보도한 적 있어? 종편에서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이렇게 오래 보도한 적 있냐고. 농약 할머니 사건은 아주 그냥 작정하고 날마다 보도 중이야. 종편에서 세월호 때 어떻게 했는데 16, 17, 18, 19일 지난 다음에 4월 20일부터 유병헌만 잡으면 된다고 유병헌 뉴스만 했잖아. 진상규명에 대한 뉴스 하나도 보도 안 하고. 또 메르스 문제도 마찬가지야. 메르스에 대해서도 36명이 죽은 사건이야. 메르스의 메르스 사건에 대해서 여기까지 온 거 책임자 처벌하라고 방송을 그렇게 열심히 했어? 메르스 공포팔이 하다 안 되니까 손 씻으라고 나중에 얘기하고 흐지부지 시켰잖아. 그래놓고 농약 할머니 사건 존나리 열심히 도배를 해요. 모든 종편에서 아주 작정을 하고 보도를 해. 그 다음에 인터넷은 세모자 사건으로 도배를 하고. 요 네트워크에서 정말로 중요한 국정원 해킹 뉴스라든가 정치 이슈를 덮기 위해서 뿌리는 뉴스야. 내가 볼 때 세모자 사건하고, 아니 그까짓 게 무슨,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까짓 게 무슨 2주에 걸쳐서 할 얘기냐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까짓 뉴스를 2주에 걸쳐서 할 게 뭐 있냐고. 이거는
시간 끌려는 거야. 2주 동안 이슈를 만들어서 관심을 끌고 정치적인 이슈를 가리기 위한 그런 그런 뉴스라고 보여. 그러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보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정말로 해야 되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흔들린 사건이야. 국정원에서 민간인을 해킹을 했고 더욱이 국정원 직원이 죽었어. 그런데 그 직원이 삭제해놓고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죽었다는데 그 직원은 삭제 권한이 없었대. 삭제 권한이 없는 직원이 왜 삭제했다고 반성문을 쓰고 죽어.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 직원이 자살했냐 타살했냐 그런 의혹이 생기고 있는 거 아니야. 자살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나는요, 이 국정원 직원이 자살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난 이건 또 하나의 물타기라고 봐. 국정원 직원이 자살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나는 또 하나의 물타기라고 봐. 왜? 국정원 직원이 자살했냐 안 했냐는 중요한 뉴스가 아니야. 국정원 직원이 그러니까 실제로 중요한 국정원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샀다. 어마어마한 해킹을 했다. 뭐 8만 몇 건? 어마어마한 해킹을 했다. 그런데 그 해킹 내용을 국정원에서 입증을 못하고 있다. 그런데 국정원 직원이 죽기까지 했다야. 그런데 이 직원이 자살했냐 타살했냐 그 얘기하면서 마티즈가 같냐 다르냐 이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국정원에서 해킹을 하면 안 되는데 해킹했다. 그 얘기는 안 다뤄. 그리고 이 국정원 직원이 삭제해서 죽었다는 이 직원이 삭제 권한이 없대. 그런데 그런 얘기는 절대로 얘기를 안 해. 그래놓고 마티즈 얘기만 해. 나는 이거 내가 볼 때 물타기 한 거야. 국정원 해킹 뉴스의 논점을 물타기 하는 거라고 봐요. 김어준이 이제 24일날 파파이스에서 공개를 했는데 김어준이 그 파파이스를 녹화할 때는 그 발표가 안 났을 거라고. 국정원 직원은 삭제 권한이 없었다라는 게 그 발표나기 전에 녹화를 했겠지. 그걸 편집해갖고 올리는데 시간이 지났을 거야. 그런데 그 김어준의 파파이스를 어느 게시판에다가 다 도배를 해놨더라고. 여러분, 김어준의 파파이스가 그동안에 굉장히 뉴스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부쩍 김어준의 파파이스 중에서 이번 거를 굉장히 많이 도배했지. 그치? 국정원 직원 자살의 진실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뿌려져 있잖아. 여기저기 게시판에. 수요일에 녹화한 거야. 그러니까 목요일날 뉴스를 못 본 거지. 그러니까 이게요. 일부러 내가 볼 때 요원들이 요 김어준의 파파이스를 막 여기저기 도배했어. 보게끔. 수요일날 녹화했기 때문에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목요일날 신경민이 발표한 그 직원은 삭제 권한이 없었다 이 부분이 들어가질 못한 거란 말이야. 그 녹음된 걸 금요일에 발표를 했는데 그거를 막 주말 내내 도배를 한 거야. 그래서 김어준의 그 의혹을 다 받더라고. 많이들 본 거야. 그런데 실제로 정작 중요한 해킹을 하면 안 되는 국정원이 해킹을 했다. 그 부분은 논점이 가려진 거야. 그 부분에 대한 논점은 가려진 거라고요. 일부러 얘네들이 이슈 물타기라는 거야. 사고로 사고 막기. 사고로 사고 막기. 핵심은 해킹이야. 그리고 그 해킹에 대해서 삭제했다는 직원은 삭제 권한이 없어. 그러면 누가 삭제했느냐가 중심이잖아. 국정원 해킹 기록을 누가 삭제시켰느냐 이게 중심이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논점을 흐리고 마티즈가 가짜니 진짜니 그 얘기만 하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언제나 쟤네들은,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냄비 여론이란 말이 있었어요. 냄비 여론. 그게 뭐냐면 국민들이 맨날 어떤 이슈에 대해서 막 관심 갖다가 금방 관심이 식는다. 그래서 금방 다른 주제로 넘어간다. 금방 관심이 꺼진다는 말이었어. 냄비 여론이라고. 냄비 근성. 근데 그 냄비 근성이란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일제시대 때 나온 말이야. 일제강점기 전에는 우리는 가마솥을 썼어요. 그러니까 냄비라는 게 없었다고. 약탕기하고 가마솥 썼던 나라야. 그러면 냄비가 언제 들어왔냐? 일제 때 들어온 거야. 양은 냄비가 일제 때 들어온다고. 그래서 양은이란 말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양은 냄비가
빨리 포로로 끓고 빨리 식는다. 그 말을 만든 놈들이 일본 놈들이라고. 일본 놈들이 조선 사람은 냄비 근성이 있다. 그래서 후루룩 달아올라도 금방 꺼져버린다. 4.19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3.1운동에 대해서 냄비 근성 얘기를 한 거야. 실제로 3.1운동은 3월 1일 첫날 한 게 하루 한 게 아니라 1년이 간 운동이에요. 3.1운동은 1년을 갔어. 그 다음에 3.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고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25년을 싸운 거고 그게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이야. 그런데 이 새끼들이 그런 우리의 민족 정기를 모욕 주고 그 다음에 왜곡시키려고 그놈들이 만든 게 두 마디야. 조선 사람 근성은 냄비 근성이다. 쉽게 끓어오르지만 쉽게 가라앉는다 라는 말하고 조선 놈들은 3일에 한 번씩 두들겨 패야 된다. 태형을 하면서 그냥 순사들이 길에서 두들겨 팼어 우리 조선 농민들을. 그러면서 3일에 한 번씩 패야 된다. 그 말을 만든 거야. 그게 일본 놈들이 만든 거야. 그래서 3일한 쓰고 다니는 거 그거 너희들도 모르게 친일파 새끼들한테 녹아 들어간 거야. 그러면 쓰면 안 돼. 뭔 말인지 알아? 자, 그러면서 냄비 근성이란 말을 했어. 그런데 실제로 우리 조선 사람이 냄비 근성이냐고. 나라를 잃고 35년 동안을 독립운동을 했어. 그런 냄비가 어딨어. 35년 동안 끓는 냄비가 어딨냐고. 또 3.1운동은 1년이 갔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4.19, 60 그 독재 정권을 번번이 무너뜨린 게 우리 국민이야. 우리 국민의 역사는 위대한 역사야. 그러면 왜 냄비 여론이란 말이 나오고 냄비 근성이란 말이 나왔냐면 언제나 언론에서 어떤 짓을 했냐면 항상 지네들이 이슈를 물타기 하는 거야. 언제나 지들이 막 이걸 일제히 보도해. 성완종 그러다 갑자기 접고 다른 거 보도해. 성완종 접고 메르스 보도하다가 갑자기 접고 또 다른 거 보도해. 세모자. 이게 결국은요. 냄비 근성, 냄비 여론. 우리 국민이 냄비 근성이 있어서 쉽게 관심 갖지만 쉽게 잊어버린다. 그거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만든 말이야. 우리 국민은요. 세월호 지금 1년째 싸우고 있어. 여러분, 망치 부인이 세월호 쓰고 있는 거 지겨워서 지워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놈들이 있어. 망치 부인이 세월호 1년 102일 이거 계속 달아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 손? 망치 부인이 세월호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세월호 1년 며칠 계속 달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이거 봐. 지금 본방 중계방에서 이렇게 많어. 세월호 지겹다라고 얘기하는 놈은 정말 3,000명 보는 중에 2-3명이야. 그러나 지금 이 방송 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거 계속 적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세월호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왜? 이걸 우리가 지우는 순간 다음 희생자는 우리가 되니까. 그죠? 이런 거예요. 아니 1년 동안 지우지 마라. 아니 단일 사건에 대해서 1년 102일, 1년 103일 날짜 적어가면서 기억한 사람이 어딨어. 그런 민족이 어딨어. 그런 냄비가 어딨어. 467일째 끓고 있는 냄비가 어딨냐고. 냄비는 467일 동안 불 뗐으면 벌써 녹아버렸어. 새카맣게 타버리고. 우리는 냄비 여론이 아니야. 냄비 근성이니 냄비 여론이니 그건 조중동에서 만든 종편에서 만든 말이야. 냄비 언론이 있을 뿐이지. 지네들끼리 다 짜고 언론의 이슈를 지네들이 만들어서 국민들이 중요한 이슈를 못 보게끔 하는 거야. 그게 냄비 언론이야. 그 냄비들이 종편 냄비 따라지들이 팔팔 끓고 지랄 연병을 치더라도 대한민국에 누가 있다? 망치 부인과 가마솥들이 있다. 우리는 1년째 끓어도 멀쩡해. 대한민국엔 누가 있다? 망치 부인과 가마솥들이 있다. 우리 가마솥들은 쉽게 안 꺼진다. 우리는 나 천안함으로 4년 방송했다? 천안함 얘기로 4년 동안 방송했어. 2014년, 10년, 11년, 12년, 13년. 그러다 14년에 세월호 터졌잖아. 세월호 이제 4년은 방송해야 돼. 14, 15, 이제 2년째야.
아직도 난 2년 더 해야 돼. 나는 한번 끓기 시작하면 보통 4년은 끓어. 그러면 망치 부인이 세월호 얘기하는 게 지겨우면 방법이 딱 하나야. 뭔데? 빨리 세월호를 인양하고 모든 책임자를 처벌해. 그럼 내가 이거 지워줄게. 세월호에 이 날짜 나도 쓰기 귀찮아. 날마다 이거 적는 거 귀찮아. 나도 빨리 지우고 싶으니까 빨리 세월호 인양해가지고 관련자 몽땅 처벌해. 그럼 지워줄 테니까. 알았지? 간단해? 간단해. 범인만 잡으면 우리는 지워줄 거야. 내가 지워줄 거야. 자,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들을만 하셨나요? 예. 오늘 원래 방송 안 한다더니 왜 했어요? 막 따지는 분들 계셔요?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방송? 예. 오늘 원래 제가 가족 모임이 가족 행사, 중요한 가족 행사가 있어서 원래 오늘 방송을 못할 예정이었는데, 예. 오늘 이 방송을 하라고 우리 족장님이 편찮으셨어요. 내가 방송 시작하려고 결정하니까 얘가 열이 내리더라고. 그래서 오늘 방송을 했고요. 대신 이번 주에 내가 오늘 짧게 하고 가려고 했는데 오늘 3시간 다 했잖아. 이번 주 주중에 내가 방송 쉴 수도 있어요. 예. 내가 5일 다 안 하고 주중에 잠깐 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예, 일단 오늘 월요일 방송을 했고요. 오늘 방송 볼만 하셨나요? 볼만 하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리고요. 재밌게 봐놓고 추천 안 하고 한 인간들아, 알지? 오늘 밤 니들 녹색 설사에 저기 젖은 이불에서 눈뜰지어다. 재미가 없었어요? 오늘 뭐 얘기가 좀 지루했죠. 재미없는 현대사 얘기 나와가지고 지루했다면 대단히 죄송해요. 예. 다음 방송은 좀 더 재밌게 한번 해볼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은요, 아무나 듣는 방송이 아니에요. 예. 아는 만큼 들리는 방송, 가슴이 열리는 만큼 감동하는 방송이죠. 들어올 때 이거 지능 검사를 할 수가 없어갖고 이렇게 볼드라이드도 가끔 들어오는데 저것도 들어와서 계속 듣다 보면 한 3년 들으면 사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자, 대한민국에, 예,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가 만들어져서 가장 가난한 서민들도 밥을 굶지 않는 나라, 돈이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나라에 가난해도 행복한 서민이고 싶습니다. 이런 저의 꿈이 너무나 야무지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꿈이 너무나 황당한 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꿈을 저 혼자 꿀 때는 황당한 꿈인지 모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되겠어?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있어요.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오늘도 망치 부인은 아무도 안 듣는 재미없는 방송이지만 열심히 방송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그 콩나물에 물 주듯이 물을 주고 나면 어느 날 콩나물이 쑥 자라있는 것처럼,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계란이 깨지죠. 근데 어떤 영화에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은 깨지지만 언젠가 그 계란은 병아리가 되고 병아리는 닭이 돼서 바위를 뛰어넘는다. 그런 대사도 있더라고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위가 어떻게 쪼개지는지 아시죠? 물방울이 계속해서 떨어지면 한 방울이 두 방울 되고 두 방울이 세 방울 되고 끊임없이 오랜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물방울이 같은 지역에 떨어지면 바위도 쪼개지더라, 이런 얘기죠. 또 그 연약한 나무 뿌리가 바위를 쪼개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물방울처럼, 완전히 바위에 부서서 산산이 조각나는 물방울처럼, 그리고 정말로 그 바위 덩어리에 그 떨어진 씨앗처럼, 말라 죽는 씨앗처럼 우리의 노력이 하찮게 보일지 모르지만 언젠가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한 방울의 물방울이 돼서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보내드린 망치부인의 시사 수다방이었습니다.
재방송 지금부터 이어질 테니까 쭉 보시고요. 추천들 잊지 마시고요. 내일 낮 2시에 늦지 않게 오세요. 오늘은 갑자기 생방송해서 죄송했어요. 내일 낮 2시에 만나요.